영화의 황금종려상 수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마무리하기 전에 해볼까 합니다. 봉준호 감독 스스로가 수상 이후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비록 기존 장르 법칙을 이상하게 부서뜨리거나 뒤섞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장르 영화 감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도 장르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기존의 장르를 뒤섞거나 비틀어서 봉준호식 장르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배상문 작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건 사실 제가 요청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장르 감독인 제가 이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와, 이제 장르가 칸에서 인정을 받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기. 잘못됐다기보다는 오해라는 거를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흔히 이제 우리 장르 영화라고 하면 사실은 세 가지의 요소를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네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중적 인과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인과 구조라는 건 뭐냐면 미션을 성공함과 동시에 이성애적 로맨스도 성공하는 거죠. 그게 장르 영화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뮬라예요. 장르 영화는 공식이 있죠. 로맨틱 코미디는 로맨틱 코미디의 공식이 있어요. 서부극은 서부극의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이 있어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부극이라면 이제 마지막 결투, 로맨틱 코미디면 키스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그 다음에 아이코노그래피, 도상이 있어요. 도상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갱스터 영화다 그러면 기관총, 검은색 세단 이런 것들, 해당 장르를 나타내는 도상이 있어요. 봉준호 영화는 사실은 이 네 가지에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는 자기를 장르 영화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부분은 상업 영화 감독이라고 구분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상업 영화와 장르 영화는 다르거든요. 돈을 목표로 했다고 해서 다 장르만 찍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봉준호 감독을 본인이 어떻게 규정했던지 간에 어떤 장르 영화라는 그 규정 속에 봉준호 감독을 넣기는 너무 힘든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상업 영화 감독일 수 있을지언정 장르 감독인가, 이건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봉준호의 장르를 이제 칸에서 얘기했다라는 지점은 사실은 봉준호가 장르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거장반열에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봉준호의 스타일을 인정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작가주의, 스타일을 인정받으면 이제 작가주의 반열에 올라가요. 근데 작가주의라는 건 한두 작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4대 작품 이상의 필모그래피가 쌓였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일관적인 의미 있는 스타일로 고정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작가주의 감독이라고 부르거든요. 봉준호 영화는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이 양반의 단편 영화 시절부터 그랬어요. 백색인이라는 단편 영화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그것도 빈부격차의 문제예요. 그 다음 도시 뒷골목에 대한 이야기, 지리멸렬이라는 단편 영화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상류층이나 가진 자들의 위선을 꼬집는 내용이에요. 플란다스의 개, 그 다음에 이어졌던 살인의 추억, 그 다음에 이어졌던 괴물, 옥자나 이런 거 안 봤으니까 건너뛰고 마더와 설국열차에 이르기까지 봉준호 감독을 관통하는 계급의 문제, 그 다음에 상류층과 그 아래를 바라보는 문제, 권력의 문제, 그 다음에 그가 구사하는 특유의 그 도시 뒷골목의 미장센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의 스타일로 공인해줬다라고 얘기하는 편이 더 옳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봉준호는 장르 감독인가? 이거는 사실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상업 영화 감독이면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가 이 수상을 통해서 상업 영화 감독이지만 작가주의 감독의 반열로 올라선 선언 같은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한국의 히치콕인가요? 히치콕은 그의 특유의 그 셔트와 셔트를, 샷과 샷을 연결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작가주의의 1호 감독이죠. 사실은 그 누벨바그 시대의 앙드레 바쟁을 비롯한 누벨바그 그 영화 작가들이 히치콕이 영화의 힘을 드러낸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영화는 다 이야기로만 이해됐는데 히치콕을 보니까 영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드러낸 감독인 거죠. 그래서 작가주의라고 시네아스트 1호 감독이 된 거고, 1호인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히치콕도 상업 영화 감독이죠. 네. 근데 이제 결이 좀 다르다는 거죠. 히치콕은 이제 영화성을 확립한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 봉준호 감독은 그의 주제와 그가 구사했던 그 미장센은 오히려 더
주목을 한서 스타일로 인정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상민 작가 이야기처럼 이제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나름의 여러 가지의 의미 부여를 우리가 또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품이 황금종려상 수상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작품이 좋은 영화다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지만 어떤 점에서 이 수상의 가치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박건희 선생님부터.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좀 진지한 얘기고 하나는 약간 반농담 같은 얘기예요. 먼저 진지한 얘기부터 하자면 이 봉준호 감독 영화를 처음부터 보면서 끝까지 계속 드는 생각이 김기현 감독의 한여였어요. 한여도 충녀도 있고 어쨌든 김기현 감독님의 그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어졌던 그 영화들. 그러니까 결국 그 영화들은 이촌향도 시대에 이를테면 계속해서 시골에서 도시로 밀려 들어오는 노동계급이 기존의 도시의 부르주아 계급과 만났을 때, 접촉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충돌과 갈등을 그려내는 영화들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일종의 이제 김기영 특유의 스타일, 서스펜스 뭐 이런 것과 만나면서 김기영만의 아우라를 띠게 되었죠. 근데 봉준호 감독의 이번 이제 영화는, 봉준호 감독 다른 영화들도 뭐 사실은 이제 신분이나 계층, 계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촌향도 시대에 계급이 충돌하던 시대를 한참 지나서 이제는 계급이 다시 신분으로 돌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급이 분리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계급끼리 마주칠 일이 없는 시대. 오직 냄새만으로 슬쩍슬쩍 만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보여주는 굉장히 스냅 사진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영화다, 이 영화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 시대가 더 이상 서로 다른 계급이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사실은 저는 시대적 의미, 사회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반농담적인 얘기인데 과거에 이제 많은 감독들이 상을 받았어요, 영화제에서. 예. 근데 이번만큼 이렇게 감독의 모교가 현수막을 많이 받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물론 큰 상입니다. 한국 영화 100년에 자랑할 만한 굉장히 칸 영화제라는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의 가장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큰 일이지만 저 역시도 한국 영화의 한 관객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봉준호 감독님의 모교인 연세대의 반응은 솔직히 좀 저는 당황스러웠거든요. 연고전 이후 최고의 반응이라고 했죠. 예. 걸린 현수막의 숫자가. 네. 아니 근데 왜 연세대가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준호 감독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나온 거 맞는데 사회학과에서 영화를 배운 것도 아니고 이분은 영화를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배웠는데 현수막을 걸어도 영화 아카데미에서 걸어야지 왜 연세대가 저렇게 난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대 이런 이 짓들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이고 굉장히 봉준호적인 장면이 아니라 봉준호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국적 장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많은 뛰어난 한국 감독들이 많으니까 또 상도 많이 탈 텐데 모교에서 이런 짓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문득 생각났는데 혹시 서광배도 박찬욱 감독이 수상하기만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다. 나도 약간 궁금하더라고. 예전에 박찬욱 감독 상 받았잖아요. 올드보이 받았는데 그때 혹시 현수막 없었어요. 현수막 없었어요. 현수막 없었나요? 네. 최소한의 지각이 있는 학교는 지각이 있다기보다는 별로 개의치 않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사실은. 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받든지 말든지. 네네. 이 토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신기현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저는 좋으니까 받았겠죠. 근데 그거를 앞에 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의 의미나 이런 거를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이지만 운이 없어서 상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요행이 이제 이게 상을 받았고 그것도 이제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 영화가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제 주변에서 정말 그 영화 관계자도 아니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대학 간신히 졸업한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학에 관심 없고
그냥 이 영화가 그냥 정확히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냥 보고 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그냥 거기서 쾌감의 어떤 절정을 맛보고 그냥 딱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떠한 논란이 있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뭐 대결하기도 하지만 이 영화를 사이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좋은 영화인 것은 영화가 우리 세계의 어떠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그 세계를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이게 과연 내가 잘 사는 건가 이 세계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동의하는 것이 이 영화가 사실은 저도 뭐 영화를 자주 보진 않습니다만 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각자의 입장에서 영화에 버튼을 눌려가지고 막 얘기를 쏟아내더라고요. 그런 면을 보면서 아,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아도르노 같은 철학자도 뭐 예술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라기보다 멈춰서 생각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가지 그냥 흘러가는 삶을 그냥 멈춰 세워서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처럼 사실 EX의 참여자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치고받았던 적도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활기가 계속되길 바라보고요. 이상으로 리에츠의 5번째 리뷰죠. 기생충에 대한 리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테드창 작가, SF 테드창 작가의 이제 신작이 나왔죠. 숨이라고 하는 이 단편집에 대한 리뷰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에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되죠.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 이거 너 엄청 길.